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확히는 전 며느리겠네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지는 세탁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대량으로 맡기는 세탁물을 처리하는 중형 규모의 공장이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유복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던 어느 해 아버지가 신형기계를 드리겠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셨어요. 기계를 바꾸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하필 그 시기에 대형 거래처 두 곳이 연달아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고 빚은 그대로 남았어요. 공장은 한순간에 기울었고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둘째였어요. 위로 오빠가 하나,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오빠는 그때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여동생은 아직 학생이었거든요. 원래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고 학교 선생님들도 재능이 있다며 미술 쪽으로 가보라고 권하셨거든요. 미술 입시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집안 사정이 그렇게 되고 나니 모든 걸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은 접어두고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공장빚 갚느라 허리가 휘셨고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상 제가 가장 노릇을 하게 된 셈이에요. 처음 들어간 곳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보조로 들어가서 실밥 정리하고 다림질하고 잡일이란 잡일은 다 했어요. 여름에는 다리미 열기에 땀이 비 오듯 흘렀고 겨울에는 새벽에 일어나 어둑어둑한 골목길을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언니가 지금이라도 공부해라. 이런 일은 앞날이 없다고 했을 때 머쓱하게 웃기만 했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걸 설명할 기운도 없었거든요. 거기서 계속 일하다가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식자재 납품 회사로 옮긴 후 배달 관리부터 재고 정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번 돈은 거의 다 집에 보냈어요. 오빠 대학 등록금도 제가 댔고 여동생이 다니던 기술학원 학비도 제가 마련했습니다. 한 번은 오빠가 등록금 봉투를 받으면서 펑펑 울며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오빠가 잘 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라고 해주었죠.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훗날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다 라고 했고 여동생도 언니 덕에 기술이라도 배웠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몇 년간 쎄 빠지게 일했지만 제 통장에 남아있는 건 매달 월급에서 쓰고 남은 몇만 원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래도 억울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 싶었던 거예요. 다만 가끔, 정말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서랍 안에 있는 낡은 스케치북이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도 펼쳐보지는 않았어요. 펼쳐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 뒤로 저는 물류창고에서 재고관리 일을 했어요. 2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였는데 솔직히 그때쯤 되니까 결혼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고 꾸미는 것도 배운 적 없고 이 상황에 누가 저를 만나주겠나 싶었거든요. 주변에서 소개를 해주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있다 해도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지쳐서 씻고 자기 바빴고 주말에는 어머니 병원에 같이 가거나 집안일을 해야 했으니까 연애 같은 건 사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척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사람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카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성실하고 착해. 너니까 소개해주는 거야.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모가 일부러 저 생각하고 전화까지 하신 건데 안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키가 크고 말이 별로 없는 남자가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특별할 것 없었어요. 그냥 수수하고 투박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게 왠지 좋았어요. 진중해 보였다고 해야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저였기에
이런 사람이라면 부담 없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보니까 남편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았고 적은 월급으로 제 한 몸 건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좋았던 건 저를 편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집안 이야기를 하면 깊이 공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해결책을 내놓으려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것도 좋았고요. 저한텐 처음 있는 경험이었어요. 집에서는 늘 제가 듣는 쪽이었으니까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전에도 몇 번 더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시내에 있는 작은 미술 전시회더라고요. 큰 갤러리 같은 건 아니고 그냥 건물 지하에 있는 조그만 전시 공간이었는데 제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일부러 알아본 거였어요. 전시를 보는 동안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미술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어떤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으면 같이 보면서 계속해서 기다려줬어요. 이건 뭘 그린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설명을 해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런 것도 그림이 되는군요. 라고 하던 게 기억나네요. 그렇게 전시를 다 보고 나오는데 남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비싸 보이는 화구 세트랑 두꺼운 스케치북이었어요. 화구 세트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슬쩍 봤는데 정말로 당시엔 엄청 고가의 제품인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그걸 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찡하더군요. 그림 포기하지 마요. 평생 그려요. 내가 옆에서 어떻게든 도와줄게요. 다른 건 몰라도 그림만은 그릴 수 있게. 그 한마디에 눈물이 펑펑 났어요. 오래전 그림을 포기하고 서랍에 넣어둔 물감이 떠올랐거든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제 꿈을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이 사람이 기억해준 거잖아요. 이 사람이랑 살아야겠다고 그때 마음을 정했죠. 이후에 결혼은 조촐하게 했어요. 거창한 예식 같은 건 기대도 하지 않았고 양가 가족이랑 가까운 사람 몇 명만 모여서 식사를 한 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도 아쉬운 게 없었어요. 이제부터 둘이서 열심히 벌면 되지 라는 마음이었죠. 결혼하고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저희는 그때까지도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하루를 힘내서 버텨낸 시기였죠. 아이 이름은 민재라고 지었어요. 남편이 재주가 많은 아이가 되라는 뜻으로 골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는 재주보다는 욕심이 더 크더라고요. 민재는 어릴 때부터 성공에 대한 욕심이 유독 강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을 쓰라는 숙제가 나왔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적어온 거예요. 선생님한테 다시 쓰라는 말을 들었다기에 걱정했는데 본인은 바꿀 생각이 없는 듯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맛있는 거 사줄 거야. 꼭 이 꿈 이룰 거야. 기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조그만 아이가 우리 형편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거잖아요.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우리 집이랑 다르다는 걸 느꼈을 테고 반찬이 부실한 밥상을 보면서 뭔가를 깨달았겠죠. 그게 아이를 일찍 철들게 만든 거예요. 가령 한 번은 민재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오면서 새로 나온 장난감 로봇을 가져왔는데 민재는 그걸 한참 쳐다보다가 저한테 엄마, 나도 저거 사줘 라고 하지 않고 저건 얼마야 라고 물었어요. 아이가 가격부터 물어보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갖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젓고서는 돌아서더라고요. 우는 것도 아니고 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오히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철듦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아이가 돈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일부러 이것저것 보여주려고 했어요.
주말에는 미술관에 데려가기도 하고 공원에 나가 같이 스케치북을 펴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밤마다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시간을 쏟았어요. 제가 포기한 것들을 아이한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민재는 중학교 때부터 스스로 새벽에 일어나 공부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한 거였죠. 책상에 앉아있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이 애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결국은 그 꿈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성적이 꾸준히 올랐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저와 남편은 정말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이건 해내야 한다는 심정으로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야근을 늘렸어요. 퇴근 시간이 한두 시간씩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나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작업복에서 엔진오일 냄새가 났어요. 손에는 기름때가 빠지지 않아서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나처럼 아들한테 자기 꿈을 걸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물류 창고 일이 끝나면 저녁에 추가로 다른 일을 뛰었어요. 식당 설거지를 하기도 했고 마트 정리 알바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민재 등록금을 생각을 하면 참을 수 있었어요. 민재도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부담을 줄이려 노력했고요. 그렇게 민재는 학교를 졸업 후에 IT 쪽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업 시스템 컨설턴트로 시작해서 몇 년 만에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연봉도 많이 올라갔대요. 어느 날 민재가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엄마 아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요. 꼭 갚으면서 살게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그간 저희가 고생한 게 다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이제부터는 그저 민재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 후 민재가 만나던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름은 수진이었죠. 민재 회사 거래처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옷을 감각적으로 입었고 말투도 또박또박 분명해서 똑 부러진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재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라는 게 저한테는 유독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괜히 반갑더라고요.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는 잘 몰랐지만 이 나이에도 미술하는 사람을 보니 신기하고 멋있더라고요. 자기 분야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이기도 했고요. 저도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고 했더니 수진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정말요? 어머니 어떤 그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제 어릴 적 꿈에 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지금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 같이 나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외동딸인데 부모님을 못 본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수진이가 아버지 직업을 말하면서 인테리어 시공 쪽이라고 했거든요. 지나가듯이 회사 이름을 말했는데 좀 특이한 이름이라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딱 하나 신경 쓰인 게 있긴 했어요.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표정이 살짝 변하는 걸 봤거든요. 하긴 저희 집은 다세대 주택에 넓지도 않고 가구도 오래된 게 많았으니까요. 거실 소파 모서리가 좀 해진 것도 보였을 테고 벽지가 군데군데 들뜬 것도 눈에 들어왔겠죠. 잠깐 인상을 찌푸렸던 수진이는 금방 표정을 수습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환경이 낯선 사람이구나 싶긴 했어요. 그래도 표정 관리하는 걸 보니 그때는 그냥 예의를 차릴 줄 아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민재한테도 괜찮은 친구 같다고 말했고요. 그렇게 민재와 수진이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조금씩 이상한 점이 나타났어요. 결혼 날짜 잡기 전에 양가 상견례를 잡자고 했는데
수진이가 난처한 얼굴로 상견례를 생략할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도저히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현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는 아예 하지 않기로 했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의 결혼인데 아무리 바쁘고 멀어도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쪽은 시간 다 맞출 수 있고 결혼까지 꽤 시간이 남았으니 그 사이에라도 하자고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결혼식도 못 올 확률이 크다고 하고요. 딸 결혼까지 못 오실 정도의 사정이 대체 뭔지 궁금했어요. 남편한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했더니 남편도 글쎄 좀 그렇긴 하다 고 하면서도 집안마다 사정이 다르니까라고 이해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찜찜했지만 걸고 넘어지기도 좀 그래서 우선은 넘어갔습니다. 이후 수진이가 본격적으로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듣자 하니 야외에서 지인 몇 명만 모아서 소규모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오시니까 양가 하객 균형도 맞지 않을 테니 차라리 작고 예쁘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요즘 말로 스몰 웨딩이라고 하나 봐요. 저는 사실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따져보니까 상황이 좀 웃겼습니다. 하객이 적으니 축의금은 거의 안 들어오는 규모인데 야외 장소 대관비에 케이터링 업체, 옷장식, 사진작가 섭외까지 합치니까 일반 예식장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나왔어요. 규모만 스몰이지 비용은 스몰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돈을 써야 하나 싶어서 저와 남편은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수진이 의견에 따르고 싶어.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본인 로망대로 하는 게 좋잖아. 비용은 내가 부담할게. 걱정하지 마.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부모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죠.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교회에 있는 야외 장소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 꽃장식이며 세팅이며 확실히 예쁘긴 했어요. 돈이 들어간 만큼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객석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진이 부모님은 끝내 오시지 않았거든요. 식이 시작되기 전에 영상통화로 잠깐 인사를 하긴 했는데 화면이 어둡고 배경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느 나라에 계신 건지도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수진이 아버지는 다른 별말 없이 잘 부탁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셨는데 화면 너머 표정이 어쩐지 좀 긴장돼 보였습니다. 기분이 좀 찜찜하긴 했어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라 할까. 절연한 것도 아니고 딸 결혼식에 안 오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식 날 분위기를 깰 수는 없어서 더는 묻지 않았죠. 그렇게 민재의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친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에서 봤는데 따로 또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중고 산업기기 수출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직원도 없이 혼자 시작했는데 해외 쪽 공장에 한국 중고기계를 수출하는 사업이 몇 년 사이에 제법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연락은 했지만 사업이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었죠. 그러다 민재 결혼식 때 본 건데 그 사이 신수가 훤해졌더라고요. 잘 벌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오빠가 둘이서 따로 식사를 하자고 해서 나갔더니 제가 평소에 가본 적 없는 좋은 식당에 자리를 잡아놨더라고요. 뭔가 격식을 엄청 차리는 느낌이라서 긴장이 됐어요. 오빠는 음식을 주문을 한 뒤에 한참 뜸을 들이다가 본론을 꺼냈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너도 알지? 네가 없었으면 나는 대학도 못 갔을 거란 거. 네가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내 등록금 내주고 생활비까지 보태주던 게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 결국 난 네 피와 땀으로 삶을 다시 시작한 거나 다름없어. 사업이 이만큼 커진 것도 결국 네 덕이야. 그 빚을 이제 갚으려고 해. 듣자 하니 오빠 명의로 된 빌라 한 채를 증여하겠다는 거였어요. 시세로 몇 억은 되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거절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냐고. 형제끼리 이런 건 아니라고요. 오빠 사업이 잘 되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기쁘다고요. 그런데 오빠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안 받으면 나는 평생 빚진 채로 사는 거야. 그건 내가 싫어. 제발 받아줘. 너 이거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알고 보니 그날 식사 자리에 오지 못했던 여동생도 따로 현금을 보태줬대요. 여동생은 남편이랑 같이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형편이 나아졌으니 저한테 갚는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받았어요. 세금 문제가 있긴 해서 남편이랑 상의한 뒤에 전문가를 찾아가 정리를 했는데 저희한테는 충분히 큰 값어치였어요. 남편과 저는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자고 약속했고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오래 다니던 물류창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20살부터 쉬지 않고 일만 해왔는데 이제는 좀 쉬면서 살고 싶었어요. 나 이제 쉬어도 되지?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이제 좀 쉬어. 그간 너무 고생 많았어. 남편이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20살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온 시간이 그 한마디에 잠깐 멈춘 느낌이었어요. 일을 그만두고 처음 맞은 평일 아침.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알람이 울리지 않는 게 오히려 불안하더라고요. 남편이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글쎄, 뭘 하지? 라고 대답했죠. 평생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쉬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며칠 지나니까 좀 적응이 됐어요. 오전에 동네 산책을 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남편 저녁을 해놓고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소소했지만 그게 제가 처음으로 누려본 여유였어요. 빌라를 증여받고 난 후 남편이랑 상의해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어요. 새를 놓으려면 상태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인터넷으로 리모델링 업체를 알아보다가 인테리어 관련 온라인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시공 후기를 보면서 업체를 비교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그 카페에서 후기를 읽다가 피해 사례 게시판이라는 곳에 눈이 갔습니다. 혹시 사기 업체에 걸리면 안 되니까 미리 확인하려고 들어가 봤는데 한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대한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었어요. 시공 부실, 계약금 먹튀, 자재 바꿔치기 등 내용이 꽤 심각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남의 일이라 지나가려고 했는데 피해자 중 한 명이 올린 사진에 그 업체 사무실이 찍혀 있었어요. 벽에 사업자 등록증이 걸려 있었는데 좀 흐릿했지만 대표자 성이 보였습니다. 흔하지 않은 성이었는데 그게 수진이 성과 같았어요. 그건 별 생각 없었는데 다른 사진을 더 보니까 사무실 한쪽에 걸린 액자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이 수진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아버지 회사 이름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수진이가 아버지가 해외에서 인테리어 시공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더 찾아봤습니다. 회사 소재지가 수진이가 자랐다고 했던 지역과도 같았어요. 그 회사가 사기성 시공으로 민사소송을 여러 건 당한 기록도 나왔고요. 손이 떨리면서 계속 글을 읽어내려갔는데 가장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피해자 글 중에 그 회사 대표 딸이 직접 계약서를 들고 와서 설명을 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아갔다. 영수증도 제대로 안 끊어졌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글쓴이가 당시 주고받은 문자 캡처를 올려놨는데 수진이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이 보였어요. 문자 내용은 계약금 입금을 확인하는 업무 문자였는데 서류 전달만한 수준이 아니라 직접 돈을 받고 고객을 상대한 거였어요.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인 건지 혹시 동명이인은 아닌지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들어맞더라고요. 밤에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남편이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더 따져볼 여지 없이 수진이네 집이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건 수진이에게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며칠 뒤에 민재에겐 말하지 않고 수진이한테만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수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자리에 나왔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밥은 드셨어요? 라고 하길래, 아니,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서 보자고 했어. 라고 하고 분위기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동안 찍어둔 글들과 문자 사진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 화면을 보더니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거 몰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진까지 다 보고 마지막 증거까지 되니까 점점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커피잔을 잡고 있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부모님이 결혼식 때 오시지 않은 것도 다 관련된 거 아니니? 어머니, 제발 민재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결국 수진이는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곤 울면서 사정을 했어요. 아버지가 시킨 거라고, 뭔지도 모르고 서류를 전달한 거라고, 지금은 완전히 손을 끊었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때 그 문자 내용은 서류 전달이 아니라 계약금을 직접 받은 거였거든요. 저는 그 점을 물었어요. 문자 보면 네가 직접 돈을 받은 거던데 정말 관련이 없어? 모르고 한 게 맞아? 수진이는 잠깐 말을 못하다가 그건 아버지 통장으로 바로 넘긴 거예요. 제가 쓴 돈이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지만 그래도 울면서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이 해외에 계신 게 아니라 소송 문제 때문에 자리를 피하고 있다는 정황이었어요. 결혼식에 안 오신 이유가 해외 사업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역시 제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았던 거예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한참을 생각하더라고요. 당장 민재한테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어쩌면 수진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시킨 일에 어쩔 수 없이 휘말린 거고 지금은 디자인 회사에서 본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공장 빛으로 가세를 기울게 하셨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수진이도 아버지 잘못에 끌려 들어간 거라면 그건 수진이 탓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고 저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함구했습니다. 괜히 섣불리 민재에게 말했다가 얼마 안 된 결혼을 완전히 파탄낼 수도 있는 거고 괜히 시부모가 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혹시 모르니까 카페 글들은 사진으로 따로 저장해두고 관련 소송 기록이 나와 있는 사이트 주소도 따로 남겨뒀어요. 만남 이후에 수진이한테 이 이야기를 할 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뒀고요. 보험이라면 보험이었죠. 수진이는 그 뒤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선 저한테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한 번은 직접 저희 집까지 와서 과일이랑 고기를 사다 놓기도 했어요. 현관에 과일이 내려놓으면서 어머니, 이제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말하는데 예전과는 확실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엄청 신경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정도 의도가 보이니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 생일을 기억하고 미리 선물과 케이크를 보내줬는데 카드에 손글씨로 장문의 편지를 적어뒀더라고요. 남편이 그걸 보고 수진이가 원래 나쁜 애는 아닌가 보다.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했고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자기 잘못을 알고 이제부터라도 진심으로 대하려는 거라고요. 저희에게 잘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노력하는 그 태도와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고쳤으면 된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는 정말로 이 아이를 믿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민재한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니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고 그 공로로 팀장 승진의 성과급까지 크게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이제 정말로 민재가 지난날 노력한 것에 결실을 맺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어느 날 민재가 저에게 전화해서 엄마, 나 이번에 집 알아보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사를 갈 계획 같았어요. 얼마 후 민재는 강남 쪽 아파트 월세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진이가 엄청 살고 싶어 했던 곳이었대요. 월세가 만만치 않았는데 수진이가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더라고요. 민재는 본인에게 조금 무리긴 한데 수진이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 결정했다고 했어요.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속으로는 왜 굳이 강남이어야 하는지, 좀 더 현실적인 곳으로 가면 안 되는지 싶었지만 젊은 부부의 선택에 참견하고 싶지 않았어요. 감당되면 그러라고만 했죠. 이사간 이후 저희 부부는 집들이 날을 잡고 민재네 아파트로 놀러 갔어요. 아파트는 비싼 만큼 깨끗하고 넓고 쾌적했어요. 현관부터 거실까지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었고 가구도 비싸 보이는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을 둘러보면서 제 손을 슬쩍 잡았는데 그 손에서 우리 아들이 성공해서 이런 데서 사는구나 하는 뿌듯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신이 이사간 것처럼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근데 수진이는 저희를 졸졸 따라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에게 건넨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어머니, 아버님, 여기는 신발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으셔야 해요. 바닥이 상하거든요. 제대로 된 인사도 하기 전에 집 바닥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옆에서 얼굴이 살짝 굳는 게 보였지만 따로 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사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더니 건성으로 네? 라고만 하더라고요. 좀 서운했지만 이사하느라 지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이후에도 그 태도는 비슷했어요. 다 같이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고 있는데 수진이가 민재 옆에 앉으면서 흘깃 저를 보더니 과일 먹다가 떨어뜨린 즙을 휴지로 닦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눈에 밟혔어요. 우리가 뭔가를 더럽히기라도 할까봐 불안한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불편한 상태로 가시방석에 앉아있던 그때 민재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될 준비하세요. 나 이제 아빠 된다. 민재가 그 소식을 웃으면서 말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손자를 본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 옆에 앉아있던 수진이는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도 표정이 밝다기보다는 담담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제부터는 갑자기 찾아오시면 안 돼요. 임산부여서 스트레스 받거든요. 오시려면 미리 연락해 주세요. 순간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는 자주 찾아간 적도 없고 연락 없이 간 적은 더더욱 없어요. 게다가 강남으로 이사 오고선 저희 집에선 꽤 먼 곳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짜고짜 축하 인사 자리에서 방문 규칙을 정하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남편이 차 안에서 수진이 좀 이상하네. 태도가 확 바뀌었어. 라고 했어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하면서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임신하면 예민해지잖아. 그러려니 해. 라고 대답했죠. 그때까지도 저는 수진이를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기대는 곧 실망이 되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수진이가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비밀이 들통난 뒤에 잠깐 조심하던 게 다 사라지고 이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전화도 끊겼고 민재와 제가 전화하면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만 끊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손자 옷이랑 이유식 재료를 사서 간 적이 있어요. 손자가 태어난 이후 거의 처음 가는 거였죠. 좋은 거 골라서 정성껏 장을 봐간 건데 수진이가 봉투를 받아들더니 안을 흘깃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아기한테는 유기농 써야 해요. 이런 거 먹이면 안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도 마트에서 고르고 골라 사간 건데 그 정성은 싹 무시하고 면전에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명절 때는 민재 가족이 다 같이 집에 왔기에 제가 대신 손자를 안고 봐줬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를 힐끗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시댁이야.
밥만 먹고 가야지. 냄새나서 오래 있기 싫어. 제가 앉아서 듣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지만 손자를 안고 있으니까 표정 관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면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기도 했고요. 스스로 보기에도 당시에 제가 너무 바보 같았네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기에 제가 민재한테 용돈을 주려고 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아이 분유값이라도 보태라고 봉투에 넣어준 건데 수진이가 옆에서 봉투를 흘깃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오히려 어머니가 더 어려우시잖아요. 이거로 생활비 하세요. 말투가 완전히 비아냥이었어요. 이 정도 돈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가난한 너희나 써라. 그런 식의 뉘앙스였죠. 민재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한마디 했을 텐데 아들이 있으니까 참았습니다. 아무리 본인에게 적은 돈이라고 해도 어떻게 시댁에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자리에 없던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도 결국 결론은 아들 생각해서 참자는 거였어요. 여태껏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참아, 아들 생각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민재 생일이어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중간 지점에 있는 음식점에서 만나 밥을 먹는데 수진이가 누군가한테 전화가 온 걸 받으면서 나갔어요. 저도 화장실에 가려고 나갔는데 복도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랑 통화하나 보다 했는데 대화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사업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한데 아빠가 예전에 인테리어 하면서 모아둔 거 있잖아. 그거 좀 보내달라고 해봐.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어요. 잠깐 듣고 있으니까 이어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계약금! 그거 아빠가 처리하기로 했잖아. 피해자들 합의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수진이가 예전에 울면서 아무 상관없다고 다 끊었다고 했던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아버지 사업과 연결되어 있었고 피해자 합의금을 언급하는 걸 보면 사기 시공건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였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를 끊고 돌아봤고 제가 거기 서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고선 수진이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참았던 게 터졌어요. 수진아, 네 아버지 인테리어 회사 그거 사기로 소송당한 거 맞지? 너도 거기서 계약서 들고 다니면서 돈 받았잖아. 그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야? 수진이가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표정이 차갑게 바뀌었어요. 전에 비밀이 들통났을 때 울면서 매달리던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묻는 거야. 그걸 알아서 뭐 어쩌시게요. 어머님이 저한테 뭘 어쩌실 거냐고요. 더 깊게 파고들지 마세요. 이제 와서 이 사실 말씀하시면 어머니만 가족 파탄 낸 이기적인 시모 되는 거고요. 잘 생각하세요. 말 다 했어?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재 생일이니 뒤집어 엎을 수도 없었고요. 수진이는 그 뒤로 제 앞에서 태도를 감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모든 걸 참은 건 오직 하나, 민재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행복하다면 내가 좀 무시당해도 괜찮다고. 내가 참으면 이 집안이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민재가 혼자 저희 집에 내려왔어요. 주말도 아닌 평일 저녁에 예고도 없이 왔더라고요. 밥을 차려줬더니 먹지도 않고 한참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너 무슨 일이 있어? 엄마, 나 집에 가기 싫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민재가 천천히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수진이가 돈을 물쓰듯 쓴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봐도 비싼 명품 가방을 몇 달에 하나씩 사고 유명한 식당을 예약해서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고 고급 호텔 스파를 정기적으로 다녀서 매달 카드값이 감당이 안 된다고요. 민재가 잘 벌기는 하지만 강남 월세
아이 양육비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의 과한 소비까지 더하니까 매달 적자가 나는 거예요. 내가 좀 아끼자고 하면 다른 집 남편들은 이 정도는 기본이야라고 해. 친구가 뭘 샀다 하면 똑같은 거 사달라고 하고, 안 사주면 며칠을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재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이어서 말했어요. 요즘 카드값 때문에 잠이 안 와. 월세 내고 수진이 카드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내가 좀 덜 쓰자고 하면 그럼 돈을 더 벌든가라고 하고, 내가 야근을 하면 애아빠가 집에 다 안 오냐고 하고, 뭘 해도 트집이야. 그리고 손주 이야기도 했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이가 열이 나는데 본인은 친구 약속이 있다면서 민재한테 맡기고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아이가 자주 아파서 병원을 여러 번 갔는데 대부분 민재가 혼자 데려갔다고 했어요. 한 번은 아이가 밤에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수진이는 친구 집에 가 있었다고요. 민재가 새벽에 혼자 아이를 안고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한테 아이 좀 잘 봐달라고 하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 데라고 해.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재가 직접 이혼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면 알겠더라고요. 밥상 앞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돈을 벌고 싶다고 했던 건 이런 삶을 위해서가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가 돌아가고 나서 남편과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저 앉아만 있었어요. 이제 뭔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더는 그냥 넘겨선 안 된다는 걸 저와 남편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랑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얘기를 듣고 나니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로서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죠. 돈을 아끼라는 이야기든 아이를 좀 더 신경 쓰라는 이야기든 다른 이야기든 직접 만나서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는 혼자만 만나고 오겠다고 하고 길을 나섰어요. 시아버지까지 가면 수진이가 더 벽을 세울 것 같았거든요. 분명 전날에 가겠다고 연락하고 당일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반나절을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그래서 그냥 우선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굽이굽이 민재네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가면 그래도 낫지만 버스를 타고 가면 장장 3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화를 내면 안 돼.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만 전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만에 인터폰으로 수진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잠깐 이야기 좀 하러 왔다.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말을 하고 오셔야 열어드리죠.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연락했잖니. 네가 안 받아서 우선 온 거야. 일단 문 좀 열어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랬더니 수진이가 비웃는 듯한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또 그 이야기 하시려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소용 없다고요. 됐고, 저는 어머니 오신다는 거 허락한 적 없고 할 말도 없어요. 돌아가세요. 대체 왜 이러는 거니? 혼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사실을 밝히려고 한 것도 아니야. 대화 나누려고 온 거라고. 넌 지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는 거니? 그러자 수진이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전 어머니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 노인 내면서 뭘 믿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손주 생각해서 제발 얌전히 사세요. 이런 식이면 하나뿐인 손주도 다신 안 보여드릴 거예요. 인터폰이 뚝 끊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 집 문 앞에서 쫓겨난 거예요.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열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버스를 탔어요.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야 했죠. 버스를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데만 또 같은 시간이 걸렸죠. 괜찮지 않았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서 머릿속에는 수진이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거지 같은 노인네. 제가 평생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 노력들이 이 한마디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제일 먼저 한 건 민재를 불러서 모든 걸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회사의 사기 시공 전력, 수진이가 직접 계약서를 들고 다니며 돈을 받았다는 증거, 부모님이 해외에 있다고 했던 게 거짓말이었다는 정황, 그리고 수진이가 저한테 했던 말들 전부 다요. 인터넷 카페 사진이랑 문자 기록, 소송 기록 사이트 주소까지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민재는 이 사실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어라는 표정이었는데 증거를 하나씩 볼수록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한참을 화면만 응시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난 왜 하나도 몰랐을까? 의심조차 한 적 없었어. 너한테 말하면 네가 힘들까봐 말 못했어. 그건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참은 거잖아. 엄마가 문 앞에서 쫓겨난 것도 욕을 먹은 것도 다 나 때문이지. 죄송해요 정말로. 민재도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사실 민재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사치에 강남 월세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었거든요. 저축은 바닥이 나 있었고 카드값이 밀려서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더라고요. 잘 번다고 해도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민재가 솔직히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야 라고 했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그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카드값 걱정을 하고 있다니요. 저는 그때 오빠한테 받은 재산 이야기를 민재한테 처음으로 했습니다. 빌라 한 채도 있고 여동생한테 받은 목돈도 있다고요. 민재도 놀라더라고요. 이 돈으로 변호사 비용이랑 민재가 밀린 카드값 정리해 줄 테니까 법적으로 제대로 준비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 민재 셋이 모여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상황을 듣고 나서 말하길 이혼을 하려면 유책 사유가 확실해야 하고 증거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민재가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집에서 저한테 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이 홈캠에 찍혀 있었거든요. 아이 안전을 위해 수진이 본인이 설치해달라고 한 홈캠이었는데 거기에 시어머니한테 거지 같은 노인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뭔가를 바라는 것 같았다, 냄새나고 짜증난다는 등의 폭언이 다 녹화되어 있었어요. 날짜도 시간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홈캠 영상을 확인하더니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은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다른 유책 사유까지 더해지면 훨씬 유리해진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준비에 몇 달이 걸렸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민재는 수진이의 폭언, 사치, 아이 방치 등을 추가로 기록했고 카드 내역서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몇 달치 내역서를 한 줄 한 줄 확인하면서 수진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다 파악했어요. 명품 매장 결제 내역, 고급 식당 결제 내역, 호텔, 스파 이용 내역 등 금액이 합쳐지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민재 명의 카드로 자기 부모 쪽에 돈을 보낸 내역도 확인이 됐어요. 민재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변호사도 명백한 재산 침해라고 했어요. 그 사이 저는 남편과 함께 수진이 아버지 회사 피해자 몇 분과 연락을 닿았어요. 예전에 가입했던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였습니다. 피해자분들 중 일부는 아직도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이었고 수진이가 직접 계약서를 가지고 왔었다는 증언을 해주실 수 있었어요. 한 분은 그 여자가 직접 현금을 받아갔다, 영수증도 안 끊어졌다는 내용을 자필 진술서로 써주셨습니다. 준비가 다 된 뒤에 민재가 수진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수진이, 민재, 남편, 저,
그리고 변호사. 5명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수진이는 들어오자마자 변호사가 앉아있는 걸 보고 얼굴을 굳혔어요. 적잖이 놀란 듯 이게 뭐야라며 민재한테 물었는데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저를 보면서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수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는 동안 수진이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스쳤는데 그 순간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하나씩 꺼내놨어요. 아버지 회사 피해 사례 정리본, 수진이의 문자 사진, 피해자 잡힐 진술서, 홈캠에 녹화된 폭언 영상, 민재 명의 카드 무단 사용 내역, 수진이가 민재 몰래 카드로 자기 부모 쪽에 돈을 보낸 명세서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자료 하나가 나올 때마다 수진이는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기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자료가 하나씩 나올수록 입이 닫혔습니다. 홈캠 영상이 재생됐을 때 수진이가 거실에서 저한테 거지 같은 노인네라고 한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수진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본인이 설치해달라고 한 홈캠에 본인이 한 말이 다 찍혀 있었으니까요. 수진이 쪽에서는 악착같이 부정하며 버텼어요. 홈캠 녹화는 사생활 침해다. 아버지 일은 나랑 상관없다고요. 하지만 홈캠은 수진이 본인이 설치를 요청한 거라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카드 무단 사용은 금액과 횟수가 명확하게 남아 있었어요. 민재가 수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한 가지만 대답해줘. 장인어른 회사 건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다고 한 거, 결혼식에 안 오신 거 전부 다 거짓말이었잖아. 왜 처음부터 속인 거야? 내가 이해 못 해줄까봐 그런 거야?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민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가난해도 상관없었어. 우리 엄마 아빠도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한테 부끄러운 적 한 번도 없었거든. 나한테 떳떳하지 못한 걸 숨긴 게 문제지. 넌 처음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했고 우리 가족을 함부로 대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난 그게 제일 용서가 안 돼. 수진이가 양육권의 무기로 버텨보려 했지만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병원 기록이 여러 건 남아 있었고 아이 앞에서 아빠 흉을 보는 장면이 홈캠에 녹화되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그 영상을 보여주자 수진이가 울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고칠게, 제발. 그런데도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울음을 뚝 그치고 이를 악물더니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네 엄마 때문이야. 그 노인네가 처음부터 나를 싫어했잖아. 없는 집 며느리 노릇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돼서 맨날 와서 감시하고 잔소리하고 난 숨막혀 죽는 줄 알았다고. 민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는 당신한테 잔소리한 적 없어. 없는 말 지어내지 마. 어차피 당신이 여태 한 집 보면 아무도 그 말 믿지 않겠지만. 최종적으로 조정 이혼이 성립됐어요. 민재가 양육권을 가져갔고 수진이의 유책이 인정돼서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정리됐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 민재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고생했어. 이제 끝났어. 난 마지막까지도 부모님 도움을 받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들 등을 두드려 줬어요. 고생했다는 안쓰러움의 표현이었죠. 수진이는 부모님 계신 곳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그 후로 연락은 없고요. 이혼이 끝나고 민재도 강남집을 정리했어요. 무리하게 내던 월세 부담이 없어지니까 민재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대신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아침에 출근 전에 아이를 저한테 맡기고 저녁에 퇴근하면 데려가요.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오면 현관에서 엄마 아빠 고마워라고 꼭 인사를 합니다. 주말에는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밥을 같이 먹어요. 종종 같이 저녁을 먹을 때면 밥상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했어요. 넷이서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소소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니 정말 오랜만에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손자 보는 게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해요.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예전에 민재한테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손자한테 다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재가 아주 어릴 때는 남편도 저도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 한쪽이 시큰해져요. 요즘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손자가 낮잠 자는 시간에 베란다에 앉아서 붓을 잡습니다. 남편이 카센터에서 퇴근하기 전 조용한 오후 시간에 햇살이 들어오는 베란다에서 스케치북을 펼치면 마음이 편해져요.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붓을 드는 순간만큼은 제가 포기했던 시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날 열리지 않은 문이 오히려 저한테 길을 열어준 셈이에요. 버스에서 울면서 돌아왔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힘으로 무언가를 바꿔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난하다고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깨달음이 있으니 그걸 밟고서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